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요. 국민 10명 중에 6명은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독서율이 최근에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시간이 없어서라고 답을 했거든요. 하지만 책을 읽기 좋은 시간과 장소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죠? 지금 바로 여기 인생책방에서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인생책방 책방지기 이지혜입니다. 책 인생책 책비싸 책수의 권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지식 탐험가이자 기술, 인문, 비즈니스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네, 첫 번째 코너 이시안 작가가 준비한 시간입니다. 고전 읽기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고전 들고 나오셨어요? 오늘은요. 여러분 그 제목 들어보셨죠? 어떤 거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완전 유명한 네. 책이죠. 그 책을 지은 작가가 괴테인데 괴테가 인류사 최고의 걸작이다라고 칭찬을 마지 않았던 작품입니다. 책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 작품에도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작품이에요. 와, 그러면 그 대단한 작품인 것 같은데 네. 어떤 작품인지 너무 궁금하네요. 아마 근데 이 작품은 진짜 읽은 사람은 진짜 없을 거예요. 하지만 모르시는 분도 없을 겁니다. 단테의 신곡입니다. 단테의 신곡, 굉장히 유명한 고전 문학인데요. 단테가 신곡을 어떻게 쓰게 된 걸까요? 단테가 그러니까 1265년에 피렌체의 사람이에요. 한 20대에 정치를 시작한.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작가라기보단 정치인이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교황과의 어떤 그 정치 싸움에 패해가지고 이 단테가 뜻하지 않은 망명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귀국을 못하게 돼요. 망명 생활 중에 쓴 게 신곡이에요. 그래서 죽기 1년 전까지 이 작품을 완성했다고 그러고 네. 그 신곡은 그 말 그대로 하면 신의 노래, 신성스러운 노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단테가 지옥, 연옥, 천국을 여행하는 그런 순례하는 이야기 그런 것들을 100편의 서사시로 쓴 그런 책입니다. 너무 외람되지만 저는 어릴 때 교과서에서 단테 신곡하면 그냥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다 작곡가인 줄 알았어요. 신곡이라 그래서. 나도 쉽게 해줄까봐 얘기 못하고 있었는데. 근데 저 얘기를 들을수록 그 왜 영화 신과 함께가 생각나거든요. 네네. 거기 보면 지옥 모습을 너무 생생하게 보여주잖아요. 그쵸. 신곡도 약간 그럴 것 같은데 어때요? 여기는 이제 지옥뿐만 아니라 연옥 그리고 천국도 나오는데 네. 아무래도 이 책을 다 읽은 사람도 지옥밖에 기억이 안 나요. 너무 강렬한가 보다. 네, 마치 내가 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잖아요. 두려워. 네. 뭐 뱀한테 뭐 계속 뜯기고 네. 화염지옥에 타고 막 이런 모습들 때문에 지옥이 정말 강렬하게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일단 첫 번째 포인트로 네. 여기서 지옥도 안내하고 또 연옥이나 천국을 안내했던 길잡이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단테가 하늘나라 팸투어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럼 길잡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 길잡이 첫 번째가 베르겔리우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로마 시대에 되게 유명한 시인입니다. 근데 평소에 단테가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이분이 이제 지옥과 연옥을 가이드 해주시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천국을 가이드한 사람은 이 이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아트리체. 네, 단테의 첫사랑이죠. 베아트리체 같은 경우에는 이상형의 연인이에요. 왜냐하면 첫사랑이긴 한데 2번밖에 못 봤어요. 한 번 어렸을 때 정말 길 가다 스쳐서 만난 겁니다. 너무 예쁜데 하고 마음에 담고 있다가 네. 한 7, 8년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만난 게 전부예요. 그게 나예요. 서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고 그러기도 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베아트리체가 24살에 죽어요. 아이고.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 가니까 이제 그 베아트리체가 나와가지고 천국을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영원히 가슴속에 남아있는 첫사랑의 죽음이라던가 정치적 망명 이렇게 뭔가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 탄생한 작품이 이 단테 신곡이라고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럼 너무 궁금한 게 지금부터 단테가 상상했던 그 생생한 지옥 있잖아요. 네네. 그 지옥 세계로 떠나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뭐 지옥도 있지만 네. 여러 가지 지옥, 연옥, 천국이 있으니까 그걸 한 번에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그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옥에서 3일이고요. 그리고 연옥에서 3일, 그리고 천국에서 하루예요. 지옥 같은 경우는 네. 일단 이게 단테의 판단으로
지옥에 갈 놈들 해가지고 일단 정치 가라고 그랬잖아요. 정치적 경적들이 다 지옥에 있는 거예요. 네. 교황도 지옥에 있어요. 그리고 아까 베아트리체 네네. 그 짝사랑이었잖아요. 근데 각자 결혼을 하게 된 거잖아요. 베아트리체 아빠도 지옥에 있습니다. 굉장히 자의적으로 지옥에 갖다 놔가지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도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이기도 해요. 그 연옥이라는 건 7개의 대죄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뭐 교만, 인색, 질투, 그 탐욕, 탐식, 방탕, 뭐 나태 이런 것들이거든요. 다 있는 것 같아. 나 어떡하지? 연옥 가게 네. 생겼네. 나 연옥 안 가고 싶어. 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긴 애매하고 연옥에서 반성해라 해서 만든 게 연옥이에요. 연옥이 조금 더 심리적인 죄로 죄를 속죄하고 이제 기다려라 그런 개념의 연옥입니다. 그렇구나. 그 천국은 좀 재미가 없는 편인데 중세 시대에 어떤 천국 교리가 들어있을 뿐더러 그 기독교인이나 재밌게 읽을까 했는데 기독교인도 재미가 없대요 여기는. 근데 오늘 천국, 무슨 지옥, 연옥 이런 얘기하니까 착하게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왜냐면 나 누구한테 얘기 들었는데 지옥 가면은 너 이 남긴 음식 거기서 다 먹어야 돼. 그러니까 맞아요. 음식 남기지 마. 막 이런 얘기도 들었었거든. 맞아요. 그래서 평소에 그렇게 먹을 거를 굉장히 내가 남기잖아. 지옥 안 가려고. 그래서 네. 저는 정말 재미없어도 천국 가고 싶네요. 저도요. 거기서 만나요. 거기서 만나요. 네. 그 신곡은요, 그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그 구원을 한 건데, 근데 작품 속에서 많은 이들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세 시대, 신의 시대에서 르네상스 시대, 인간의 시대로 넘어가는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평가되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피렌체 출신이기도 하고 그 시대다 보니까 르네상스의 시작을 알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문학적이거나 예술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술인들, 예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우리 세 번째 포인트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유명한 거 혹시 이거 뭔지 아시나요? 이거? 생각한 로댕. 로댕. 오뎅 아니고. 그렇지, 오뎅 아니고 떡볶이 옆에 그거 말고 얘가 그러면 떡볶이 옆 말고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이 조각만 보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전체 큰 조각의 일부예요. 아. 그 큰 조각이 뭐냐면 지옥의 문. 지옥의 문이라는 제일 위에서 이렇게 지옥을 내려다보는 그리고 고뇌에 잠겨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 지옥의 문이 바로 190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게 단테의 신곡에서 영향을 받아서 만든 작품입니다. 몰랐어요. 그래서 이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옥의 문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도 사실은 여기서 영향을 받은 작품입니다. 또 이 최후의 심판은 재밌는 게 있는데 처음에 미켈란젤로가 그릴 때 그 사람은 다 벗은 것만 그려요. 그때 당시의 교황은 그걸 좀 인정할 수 있는 좀 프리한 교황이었대요.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도 죽고 새로 교황이 됐는데 그 사람은 그걸 미켈란젤로 제자한테 다 네네. 옷을 입히라고 아. 해가지고 다 옷을 덧칠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진짜 단테 신궁 얘기서부터 또 숨은 그림 얘기까지 이렇게 들으니까 고전 읽기가 진짜 유익한 것 같아요. 그럼 저 오늘 약속은 못 드리고 그냥 얘기할게요. 단테 신곡 요거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못 지키면 지옥 갈 수 있어요. 안 돼! 언젠가는 지킬게. 단테 신곡이라는 작품 지옥문 앞에 이런 문구가 써 있다고 합니다. 여기 들어오는 자 희망을 버려라. 다시 말하면 희망이 없는 세상이 지옥이다라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테가 말하는 이 사후 세계를 통해서 현실,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정말 훌륭한 고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고전 읽기 기대해 볼게요.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책방,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언론인, 공직자, 교수 이렇게 다방면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은 정치인의 길을 걷고 계신 분입니다. 국민의힘 최형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야, 의원님 21대 국회에서도 뵙고 또 예. 22대에서 뵙게 되니까 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선 의원으로 의정 활동하신 지 이제 1년이 되어 가는데 지난 1년 어떠셨어요? 벌써 1년이 돼가네요. 네.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고 21대 국회도 어렵더니 그때는 네. 물론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또 엄청난 뭐
전 인류적인 도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던 22대 국회는 이 정치가 뭐 정말 대혼동과 극단의 대결로 가고 있어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떤 책을 인생책으로 들고 나오셨을지 참 궁금한데 그 전에 우리 의원님 지역구가 창원시 마산 하포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 고등학교 때까지 거기 계셨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뭐 그 지역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마산에 이제 경남대학교 초빙 교수로 가서 네. 저희 부모님 모시고 하면서 또 처가도 그쪽이고 대학 때 서울로 올라왔지만 그러나 뭐 대학 재학 중에도 방학 때만 되면 심지어 네. 저 연휴가 되면 무조건 마산에 가 있었죠. 네. 예. 이 사실 저희 자랄 때는 마산이 7대 도시였습니다. 우리 동네 중심가가 창동이었는데 근데 명동에 가 보니까 제가 살던 동네 창동보다 더 초라하더라고요 보니까. 진짜요? 그 당시가 이제 산업화 때문에 마산의 자유무역 지역이 뭐 엄청나게 성장했고 또 창원의 국가산단, 네. 국가산단이 새롭게 시작하면서 굉장히 산업적으로 융성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위도상으로 치면은 유럽의 지중해랑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라고 이렇게 멋진데요? 일부러 막 자랑하려고 부르는데 대한민국 지중해. 그래서 바로 잡은 도다리와 함께 하면은 그 풍미는 정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마산은 역시 뭐 아구찜이라든가 예. 그리고 그 수산시장, 어시장, 부림시장으로 이어지는 곳곳에 네. 정말 맛집이 많습니다. 이 좋은 곳을 많이들 좀 소개하고 싶은데 네. 좀 멀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몰라요. 아쉽습니다. 야, 지난번 나오셨을 때 21대 국회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기 때문에 22대 입성하게 되면 정말 할 일이 많을 것 같다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 시점에서 가지고 오신 오늘 인생책 바로 이 책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전기 작가로 유명한 도리스 컨스 굿윈이 쓴 책인데요.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 어떤 책인지 만나보고 오죠. 리더는 타고나는가 아니면 만들어지는가? 시대가 리더를 만드는가 아니면 리더가 시대를 만드는가? 에이브러햄 링컨, 시어도어 루스벨트, 프랭클린 루스벨트, 린든 존슨. 미국이 혼란에 빠졌을 때 활약한 4명의 대통령을 통해 훌륭한 리더와 리더십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하는데요. 리더에 관한 통찰력을 보여주는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책이 꽤 묵직합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롭게 술술 잘 읽히더라고요. 이 책을 아까 특별히 가져오셨다고 네. 하셨는데 인생책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책이 이제 우리 한글판으로 이제 번역이 되면서는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했습니다만 영어 이름은 이제 리더십 in turbulent times입니다. 정말 혼돈의 시대죠. 지금 우리 정치가 혼돈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제가 2000년 초에 미국에 유학하러 갔을 때 공부하러 갔을 때 보니까 제일 많이 들리는 단어가 리더십이고 커리어였습니다. 커리어. 커리어와 어떤 경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리더십이었는데 거의 미국 사회를 지금 이렇게 세계 최강국으로 이끈 것은 바로 그 리더십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 훈련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했느냐. 그러니까 무엇이 도전이었고 이 사람이 그걸 극복한 배경과 또 이 사람이 그걸 극복할 수 있었던 그런 능력과 통찰력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걸 이제 보는 것인데 이 책에서도 보면 나오지만 미국 대통령들도 역대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을 배우려고 특히 링컨을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말로 우리 정치권 또 시민사회에 또 한번 두루 읽어야 될 또 우리 학생들이 네. 학생들은 모두 장래의 리더 아니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쉽게 분노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혜와 경험을 배워야겠다. 네. 그것은 사실은 의식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는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되는 책인데요. 기대가 돼요, 정말. 두 분은 이 책 어떻게 읽으셨어요? 이 책에 4명의 미국 대통령 나오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링컨이 우리가 제일 익숙한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링컨 하면 저는 이런 분들은
좀 머리가 엄청 좋으시고 DNA가 우리랑 완전 다르시고 엄청 똑똑한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26페이지 보면은 나는 배우는 게 느리고 배운 것을 잊는 것도 느린 사람이다. 내 머리는 강철 조각과 비슷해서 그럼 돌이라는 얘기가 그렇죠. 그 위에 자국을 내기가 무척 어렵지만 일단 생긴 자국을 지워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와. 요 문장이 마음에 콕 들어오더라고요. 네. 나랑 크게 다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근데 그와 대비해서 또 뭐가 네. 나오냐면 루즈벨트, 시어도어 루즈벨트 얘기를 하면서 네. 이 사람은 받아들이는 데는 밀랍이었고 그 책을 읽고서 네. 유지하는 데는 대리석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너무 우리랑 다르잖아요. 네. 우리는 받아들이는 데는 대리석이고 유지하는 데는 물이잖아요. 물. 맞아. 와, 좀 바로 나누죠. 재밌다 하면서 읽었는데 링컨 말고 우리가 잘 몰랐던 시어도어 루즈벨트나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리고 린드 존슨 이런 분들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좀 흥미롭게 몰랐던 것들이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전 너무 재밌었던 게 이 책의 저자 도리스 컨스 구드윈이 이 린든 존슨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나중에 회고록까지 작성하는 네. 역할을 하는데 원래는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운동을 했던 그렇습니다. 사람이었대요. 예. 그래서 린든 존슨에게 도전할 제3의 후보를 추천하는 글을 쓰기도 했었는데 나중에 보좌관으로 발탁되고 예. 나서 나 잘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아가씨를 1년 동안 써보자고 이 아가씨를 편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누구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없다라고 했다는 점도 참 재밌게 읽었던 그렇습니다. 부분이에요. 그런 포용력, 그런 대담함이 미국이라는 큰 나라의 지도자가 되도록 하는 어떤 중요한 차질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미국의 역대 4명의 대통령을 통해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 오늘 배워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하나 키워드를 통해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리더의 탄생입니다. 이 책에서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리더는 타고나는 건지 만들어지는지, 시대가 리더를 만드는지, 리더가 시대를 만드는 것인지.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주제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길러지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나 길러지는 측면을 저는 오히려 더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고나도 훈련될 받을 기회를 못 얻으면 그냥 들불처럼 사라지는 것이고 타고났는데 훈련도 거치면서 또는 좀 모자라게 타고나서도 예컨대 신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도전을 겪은 사람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소아마비기도 했고 그런 신체적인 그 한계도 불굴의 의지로 극복해내거든요. 결국엔 훈련이고 결국에는 길러지는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희망이 되는 이야기네요.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의미기도 하니까요.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누구나 리더라는 것을 자기가 내 인생의 리더라고 깨닫는 순간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런 리더로서의 그걸 기르려고 한다면은 우선에 폭넓은 지식도 필요하겠지만 앞선 훌륭한 선배들은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알게 되면은 훈련하는 거거든요. 우리 권투 선수가 근데 권투를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잽과 스트레이트와 어퍼컷을 날릴 때 기계적인 훈련이 자동 반복 동작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 훈련과 또 그런 학습을 통해서 이런 인생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한 회사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심지어 미국의 리더십 책에는 이런 것도 나옵니다. 어떤 주부가 자기 집안이 안 되겠다. 남편은 맨날 술 먹고 그냥 부수고 애는 도박에 게임에 취해 있고 이 부인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부인이 그 집안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그 집안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해야 될 것도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인도 화나서 그냥 집을 떠나버리면 그 집은 풍부하산 되겠죠. 근데 그 부인이 어디 가서 클리닉을 가서 내 어려움을 고충을 토로하고 남편을 도박 중지 훈련센터에 보내거나 애는 게임 못하도록 누구 도움을 받는 이런 도움을 요청하는 그것도 리더십이다. 적어도 나의 삶의 리더가 나라는 자각이 있으면 그럼요. 삶이 좀 달라질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에는 4명의 미국 대통령, 그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4명의 대통령에 대해서 좀 잠깐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네, 일단 익숙한 사람은 링컨이죠. 네. 이분은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우리한테 좀 낯서신 분들 혹시 두 분 예전에 그 박물관이 살아있다는 영화 본 적 있으세요? 네. 거기 보면 그 말탄 장군 비슷한 사람이 계속 도와주잖아요. 로빈 윌리엄스가 맡았던 네, 역인데 네. 그분이 이제 시어도어 루즈벨트입니다. 네, 대통령이었어요. 사냥꾼이기도 했고 일종의 풍운합니다. 모험가이기도 하고 그러신 분인데 그런데 대통령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인물이에요.
전직 대통령이 돌아가셔서 이렇게 그 승계해가지고 42살의 나이로 대통령이 되거든요. 산업적으로도 혼란한 그 상황을 통합시키고 발전시킨 걸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는 안 좋지만 미국의 제국주의를 처음에 시작하신 분이에요.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만든 계기를 만드신 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네. 네, 친척이에요. 오. 그러니까 시어더 루즈벨트의 12촌 동생이자 네. 조카 사위였대요. 또 우리가 아는 그 다리 저시는 그 대통령 하면은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소아마비를 극복하고 이제 대통령이 되신 분인데 미국 전무후무한 4선 대통령이에요. 와. 이분의 업적은 가장 유명한 건 역시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고 뉴딜 정책으로, 그래서 다시 이제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이끈 사람이다. 그리고 여기 제일 낯선 분이 린든 존슨인데 그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통령직을 승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선출직으로 또 되긴 하셨거든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전으로 굉장히 유명하지만 요거가 이제 제일 중요한 업적인데 실제로 노예 해방이 됐지만 미국 안에선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게 실질적인 차별이 존재했단 말이죠. 그거를 차별 금지를 법적으로 못하게 만드신 분이에요. 이런 게 사실 그 전에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을 해결하신 분인 거죠. 이 4명의 대통령을 통해서 미국의 역사도 짤막하게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이 4명의 대통령 중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느끼는 대통령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역시 이제 링컨 대통령인데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뭐 오막살이 집에서 또 어렵게 독학을 해서 책도 구하기 어려웠고 뭐 그런 정도만 알았는데 링컨이 얼마나 철학과 역사 또 문장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자기 절차 탁말을 다 했는지, 또 굉장히 어려운, 정치적으로 굉장히 또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도 어떻게 미국을 통합시키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었는지를 그 연설, 명연설 이런 걸 이제 살펴보는 게 굉장히 가장 인상적이었다면 역시 링컨이라고 하겠습니다. 링컨과 대비되는 인물로 나오는 사람이 시어더 루스벨트인 예. 것 같아요. 굉장히 다른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흑수저와 금수저, 그러니까 집안의 차이이기도 했고, 링컨은 사실 대통령이 되기까지 수많은 좌절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뭐 시어더 루스벨트 같은 경우에는 정치 입문부터 해서 대통령 승계할 때까지 너무 뭐 어렵지 않게 그 과정을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르다라고 느꼈는데 이 책에서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콕 집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링컨과 루스벨트 모두에게 이 책이 최고의 동반자가 되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 정답은 책이군요. 네. 왜 책 속에 길이 있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네. 의원님도 언론인 시절부터 책을 무지 많이 읽었다는 얘기 듣고 그렇지 않습니다. 들었거든요. 그럼 의원님만의 그 속독법이 있는 건지 책을 좀 잘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버드 대학교 같은 데도 봤더니 네. 속독법을 가르쳐요. 우와. 우선 이렇게 눈동자 훈련부터 합니다. 눈동자가 집중 흩어지지 않게끔 눈동자 훈련부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규칙적으로.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전략적인 독서 방법입니다. 전략적으로. 어떤 책은 완전히 그냥 샅샅이 읽고 외워서 그 책장까지 씹어 삼킬 정도로 봐야 될 책이 있고, 어떤 책은 제목 정도하고 목차 정도 볼 책이 있고, 어떤 책은 친구들을 읽히고 그 네. 읽은 그 소감을 들어야 될 책이 있고. 내 관심은 지금 뭐 예컨대 인공지능 AI가 있는데 네. 이 링컨 시대 남북 전쟁을 읽으라고 억지로 주면 읽히겠습니까? 예, 자기가 딱 정말 궁금한 것들을 그런 책을 찾아야죠. 아니 근데 이렇게 뭐 책 읽으시는 모습부터 해서 겉모습만 보면 굉장히 스마트해 보이시거든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에 미국 최고 대학의 아이고, 대학원까지 그렇지 졸업을 않습니다. 운이 좋았죠. 하셨는데 운이 좋았습니다. 공부벌레라고 불리는 그 대학이요? 아닙니다. 예, 그렇지 이거 않고. 타고나신 거죠? 예? 머리 좋은 거는.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IQ가 썩 좋지도 않고 네? 선친 돌아가셨지만 구구단을 못 외워서 우리 선친을 실망시켜 드렸던 게 아직도 내가 진짜요? 죄책감이 느껴집니다. 예, 뭐 믿을 수가 없는데요. 공부도 습관이고 자신감이고 누군가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아주 어릴 때 처음엔 아버지가 서울서 근무하시다가 할아버지가 편찮으시는 바람에 다시 고향 마산으로 내려왔어요. 네. 또 초등학교도 이제 옮기게 되고 마산에서도. 그러니까 그 1, 2학년 때는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3학년 때 담임선생 한 분이 정말 이쁠 것도 귀여울 것도 전혀 없는 솔에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아이였는데 네. 아주 귀여워해 주셨어요. 그것들이 인생의 큰 변화가 되어서 그 선생님 잘 보이려고 책을 좀 공부를 하겠다는 그러다 보니까
구구단도 다시 외우게 되고 네. 예, 그런 그러니까 누군가 자꾸 격려와 환경이 좋았고 운이 좋았다 생각합니다. 네. 우리 첫 번째 키워드에서 리더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훈련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최영도 의원님도 만들어지고 훈련되셨던 거군요. 자, 우리 최영도 의원님과 함께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역경을 통한 리더의 성장입니다. 네. 이 책 속의 4명의 리더들은 각각의 역경에 처하게 되거든요. 어떤 역경들이 닥치는지 우리 이시안 작가님께서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그 링컨 같은 경우는 일리노이주 확대를 꿈꾸고 지지를 했거든요. 원래 그쪽 상원이었으니까 의원이어가지고. 근데 일리노이주의 부채와 신용 등급이 이제 굉장히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친구들이 저 친구 옆에 칼이나 가위 놓지 말라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정도로? 네, 그런 정도로 심각한 어떤 실패를 겪었고, 그다음에 시어더 루즈벨트 같은 경우는 이분은요, 이게 인생에서 가능한가 싶은 일이 있었는데 어머니와 아내가 동시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각각 다른 병으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 이거 안 한다라고 해서 시골로 들어가서 카우보이 생활을 3년을 해요.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뭐 많이 아시겠지만 소아마비에 걸려서 이제 평생 다리가 이제 불편했었잖아요. 그런 대통령에 비해서 린드 존슨은 조금 약해요. 이분은 낙선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낙선한다는 얘기는 이 유권자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실망감이 정말 대단해가지고 분노, 불신, 슬픔 등이 굉장히 이 사람의 영혼을 좀 좀먹을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 각각의 어려움들이 있었죠. 이 책에도 나오지만 리더들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역경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 회복 탄력성이 맞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는 네. 거였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떠세요? 요즘 나의 회복 탄력성 높은 편이다 보시나요? 이게 지나가는 시련이고 이 시련이 지나면은 뭐 계절로 치면은 이 혹독한 추위도 며칠 뒤면은 봄이 와서 따뜻해질 것이고 또 여름이 올 것이고 이런 걸 믿어야 되는데 막상 그 시기 그 어려움에 처하면 그냥 다 끝장난 것 같고 한없이 뭐 자책하고 또는 세상을 원망하고 또 적을 증오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미국 대학이나 대학원이나 미국 회사에 사람을 뽑을 때 여러 가지 척도를 합니다. 저 사람이 팀워크가 좋은가? 독불장군이냐 아니면 팀워크가 있느냐? 근데 또 하나 보는 점은 리질리언스라고 합니다. 이 회복 탄력성, 영어로 리질리언스라 그러는데 너 리질리언트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루즈벨트 같은 경우는 선천적인 이런 거 혹은 자기가 원치 않았던 사고로 인해서 역경에 처한 그런 경우인데 그걸 스스로가 당시 의사들은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래 건강하지 않던 것들을 굉장히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스스로 치료법을 만들고 나중에는 그 치료하는 그 환경 자체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세계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이렇게 무슨 선언을 하고 할 시기에도 그때 벌떡 서서 그 국민들에게 그런 결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시행착오로 뭔가 이룰 수 있는 확신으로 뉴딜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실은 그것도 엄청나게 큰 위험하기도 하고 큰 실험이었는데 그걸 만들어내는 그 개인적 확신 같은 게 그것을 하나씩 시행착오를 극복하게 나는 과정에 작용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장애를 극복하고 사선 대통령까지 갈 수 있었던 건 또 아내의 역할도 컸다고 나오거든요. 이쯤에서 우리 의원님의 아내분도 조금 궁금해지는데 제가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네. 우리 의원님의 아내분이 의원님의 첫사랑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입니까? 첫사랑이 아니라 초등학교 동창이니까. 근데 초등학교 다닐 때는 뭐 올려보지 못할 나무라고 할까요? 너무 여신이었구나 막. 여신이기보다는 교장 선생님 따님이었고 권력자의 딸이었네요. 근데 우리 학교는 아니었습니다. 네. 당신은 옆에 학교에 사시고 딸은 이제 주거지인 학교로 보내는데 셋째 딸이었죠. 굉장히 뭐 참 귀엽고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뭐 옷도 잘 입지도 않고 정말 손에 떼국물이 흘렀습니다. 떼국물이란 말 떼국물이 아세요? 자꾸 얘기해서 저는 매칭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올려보지 못했는데 이제 대학 때 마침 제가 대학 때 또 학생운동을 했습니다. 해서 근데 마침 내가 초등학교 때 좋아하던 여학생이 이제 바로 서대문 구치소 뒤편에 있는 산에 산모로에 돌면 그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예체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뭐 그냥 뭐 밑째야 본전이니까 면회를 좀 오라고 와. 면회를 왔어요. 네. 면회를 와가지고
초등학교 동창인데 저 친구가 어릴 때 보니까 바보 같더니 저렇게 용감한 구석이 있었네 해서 좀 동정심이 생겼나 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는 민주운동 보상으로 우리 어릴 때 우르르 보던 그 친구를 초등학교 동창을 이제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근데 얼핏 뵙기에는 뭐 어려운 일 있으셨을까 싶거든요. 근데 걸어오신 길 중에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떠올리신다면 언제일까요? 우리 선친이 그 당시는 이제 최신부에 근무하다가 우리 할아버지 병 이제 수발도 하시느라고 마산에 내려와서 말단 공무원인데 그 아들이 공무원 아들이 나라를 뒤흔들 만큼 큰 데모에 학생운동 사건, 시국 사건에 주범이 지어놓으니까 선친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은 뭐 감당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때 저희 가족이 몹시 힘들었고 저 역시도 당시는 80년대 초반만 해도 굉장히 엄혹했기 때문에 내가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운동을 했던 이 기록이 뭐 신문사 시험을 보거나 시험 보는데 굉장히 큰 주원 글씨였습니다. 근데 마침 그 당시에 또 신생신문인데 근데 신문을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신원조회를 안 해봐가지고 저 같은 좋은 글씨를 찾지 않고 기자로 쓰게 해준 겁니다. 안 쉬고 계속 얘기하시니까 힘들어 보이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잠깐 예. 쉬는 시간 드릴까요? 예, 제가 의원님에게 뜬금포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질문을 드리면 깊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예. 그냥 편안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은 네모다. 뭘까요? 하나, 둘, 셋. 행운은 아부 좀 해야겠죠. 응. 우리 집 대장이다. 아내분을 선택하셨군요. 초등학교 동창이고 예. 네. 아, 최고의 행운. 그러면 영상 편지 한번 쓸 수 있으시면 드릴게요. 아내분에게. 네. 늘 집에서 이야기하듯이 늘 내한테 지혜도 주고 책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읽습니다. 네. 이거 읽어라 저거 읽어라 주문도 많아요. 동행자, 배우자, 평생 동지라고 얘기했죠. 사랑한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뭐 쑥스럽게 또 아이, 그러지 다들 아셨어요. 네, 사랑합니다. 이야, 역시 찐사랑 느껴집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가족과 함께 한 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네모다. 하나, 둘, 셋. 여행. 예. 여행, 여행이죠. 역시. 예, 여행이죠. 여름 휴가철에 갔던 여행, 뭐 이것들이 굉장히 큰 자산이고 지금도 그 추억으로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역시 여행을 해야 돼. 여행은 가슴 떨릴 때 해야지 다리 떨릴 때 하는 게 아니다. 그거 기억이 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꼭 여유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짧은 거라도 같이 한번 다녀보는 것이 굉장히 좋은 추억이다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의 18번은 네모다. 하나, 둘, 셋. 노래를 나가는 거니까 네네네. 나의 18번은 그것도 안 요즘은 노래를 참 안 불러요. 옛날에는 많이 불렀는데. 괜히 노래 시킬까봐 지금. 아니. 우리 제일 쉽게 부르는 노래는 가고파입니다. 가고파. 가고파요? 예, 가고파라는 노래가 네. 그 마산만을 부른 노래입니다. 가고? 예, 이현상 작사. 예. 그 18번 맞습니다. 그거는 뭐 노래방에 안 가도 이 가사 안 보고도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다 부르던 노래였어요. 하나, 둘, 시킬 줄 알았어요. 둘, 셋, 넷.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우맨들 이 진리야 그 잔잔한 고향 바다 지금도 그 물새들 나르리 가고파라 가고파. 가고파. 노래 좋다, 이 노래. 야, 여기 또 울림통이 있네요. 네. 아유, 멋있는데요? 남쪽바다 네. 고향의 마산 맞아요. 구성에 아직도 가고파 바다 계시니까. 보십시오. 예. 지금까지 우리 최영두 의원님의 솔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키워드 살펴볼까요?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리더는 멈추지 않는다입니다. 4명의 리더는 이 책의 제목처럼 혼돈의 시대를 맞게 되는데요. 각각 뭐 남북전쟁이라던가 탄광 파업, 대공황, 베트남 전쟁과 민거법 제정까지 본인만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게 됩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혼돈의 시대 어떨 때가 제일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역시 남북 전쟁이 제일 힘들었겠죠. 지금 우리가 큰 역사적 주제는 남북 전쟁밖에 없지만 링컨의 시기에는요, 그 내각 자체가 뭐 엄청난 분열과 갈등의 내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팀 오브 라이벌이라고 그래서 최고의 경쟁자, 링컨을 헐뜯고 링컨을 못났다고 비웃고 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국무장관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그 대단한 팀으로 만들어내거든요. 54년이네요. 54년에 그 일리노이 주에서 큰 뭐 대중 연설회가 열렸는데 그때 노예제 문제에 대한 이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이 미국 사회를 통합시키고 링컨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결정적인 사람들한테도 이 쟁점을 이렇게 봐야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해안, 어떤 공감대를 크게 만드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선택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선택입니다. 캔자스 네브래스카 법이 존속된다면은, 그리하여 노예 제도가 확산된다면은 미국의 희망이 소멸되고 미국의 존재가 전 세계에 뜻하는 모든 것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합한다면 우리는 미합중국을 구하고 더 나아가 구할 가치 있는 것을 구하고 영원히 유지할 것입니다. 이 보면 평이한 말 같지만 이 말을 이끌기 위한 여러 논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뭐 링컨 대통령은 처음부터는 무조건 노예제 반대야.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노예제의 현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북쪽에서는 또 노예가 노예제를 유지하는 것은 뭐 인류의 수치다든가 뭐 이런 어떤 그런 새로운 휴머니즘이랄까 이게 대한 가치도 또 공감을 했고 상반되는 가치를 서로 인정하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융합 통합시켜 나갈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전쟁이 터졌을 때는 그러면 전쟁에서는 이걸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용하는가. 상당히 그 과정이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대단히 그 주제만 봐도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예. 링컨은 양쪽을 끌어안는 정책을 했구나. 그렇습니다. 네. 이 각각의 시대마다 찾아온 위기를 극복하는 리더들의 해결 방법은 다 달랐지만 이 네 명이 아우르는 공통적인 리더십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내가 직면한 이 문제가 과거에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풀었구나. 파업,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의대 정원 문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문제 등이 있는데 이 네 명의 공통점을 보면요. 과거 자기들이 존경하던 대통령은 어떻게 풀었나. 그다음에 여기 시어도르 루즈벨트 같은 경우도 탄광 파업을 지금 볼 때는 당장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공권력이 행사될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걸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국민 여론을 불러일으키면서 또 기업과 노조의 갈등을 완화시키면서 풀어나갔는가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도 다 역사적 전례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리더는 우연히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리더십이란 건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배워야 되고요. 그 전에 비슷한 전례, 국내외 전례들을 가지고서 학습하고 거기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게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에서 학습하신 것을 22대에 이제 적용하시면서 계속해서 의정 활동을 하실 텐데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지역민을 좀 챙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현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네, 어떤 거 가장 귀하게 보세요? 우리 마산이 원래 자유무역 지역으로 성장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21대 말에 제2자유무역 지역을 마산에 새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디지털 자유무역 지역, 이제는 AI 디지털 시대지 않습니까? 갯벌을 매립을 해서 거기에 자유무역 지역을 지었을 때는 대한민국의 수출품은 가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50년 뒤에는 노키아 휴대폰의 70%를 마산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고 만들면 이룰 수 있다. 지금은 AI 디지털 시대니까 AI 디지털 자유무역 지역을 통해서 창원 국가산단에 AI 디지털 전환에 날개를 달아주고 마산도 새로운 부흥을 이루자. 빅테크도 마산에서 같이 연구를 하고 연구소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진영 씨 오늘 의원님 만나본 소감 어떠셨어요? 의원님 만나니까 희망의 아이콘이신 것 같아요. 처음엔 손에 떼국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이 자리에 앉아서는 발에 떼국물로. 왜냐하면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실 거거든요. 그렇죠? 예. 앞으로 발에 떼국물 흘리는 그런 모습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네, 화이팅. 자, 이시안 작가님 간단한 추천평 부탁드릴게요. 여기 나오는 네 명의 리더십이 다 각자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 시대 그 상황에는 또 그게 잘 맞아요. 그 해결책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리더십에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적답이 있다.
그 시대 그 환경에 적절한 답이 있다. 그러면 실제로 리더십이 무엇이냐 그거 하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리더십이 무엇이냐 이걸 좀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 책을 보면서 이 시대에 가장 적절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인생책으로 들고 오신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을 통해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사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내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 도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즉흥적인 감정보다는 좀 계획적으로 바라보고 여러 것들을 통합적인 노력을 통해서, 리더십은 결국 통합의 노력입니다. 뭐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리더십 필요 없죠. 내가 내 마음대로 칼 휘두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총 쏘고 할 것 같으면 리더십이 왜 필요합니까? 총과 칼을 쓰지 않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함께 가자라고 모으는 것이니까 통합의 능력이겠죠. 그래서 특히 우리 정치가 필요한 능력, 통합의 리더십. 그걸 위해서라도 그 어려웠던 시절에 앞선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는지를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셔서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포용의 세상에 대해서 한번 네.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서로 끌어안는 정치, 안아주는 정치를 통해서 통합하는 대한민국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영도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화사한 꽃들이 만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인과 함께 나들이를 떠나기 참 좋은 날씨죠. 한마디로 사랑하기 좋은 계절 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설렘, 가슴 뛰는 연애에 대한 이야기 모아봤습니다. 전문가의 서평과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도서도 기대해 주시고요. 책으로 만나는 연애담, 지금 만나보시죠. 19세기 영국 대시우드가의 이성적인 언니 엘리너와 충동적이고 감성적인 동생 마리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기대 속에서 온갖 시련이 들이닥친 자매. 과연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저자 제인 오스틴은 책을 통해 결혼과 계급, 성 역할에 대한 당시의 관점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특히 지난 1995년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센스 앤 센서빌리티라는 제목의 영화가 개봉됐는데요. 머릿속에서만 그린 엘리너와 마리앤을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면 좋겠죠. 자매 간의 끈끈한 애정부터 지독하고도 달콤한 사랑 이야기까지 반전에 반전까지 있어 책을 손에서 놓칠 수 없다고 하니 여러분도 엘리너와 마리앤의 사랑이 과연 어떻게 끝날지 한번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연애의 짜릿함, 두근거림, 애틋함을 안방에서 즐기고픈 당신이라면 제인 오스틴의 이성과 감성을 추천합니다. 당신의 연애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MZ세대 응답자 10명 중 3명은 1년 미만, 4명은 1년에서 3년 미만으로 답했습니다.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주어지거나 힘들어지면 금방이라도 만남을 포기한다는 분석인데요. 이러한 짧은 만남을 지향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합니다. 심리상담가인 저자가 10수년간 만난 여러 연인과 부부의 사례가 담겼습니다. 그는 상대를 사랑한다는 의미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일상에서 나와 상대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또 사랑의 주체인 나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와 함께 본문 곳곳에 경청 스타일과 분노 조절 자가 진단, 스트레스 지수, 사랑 능력 알아보기 등의 테스트를 해볼 수 있으며 이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행복한 사랑을 꿈꾸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는가를 참고하면 어떨까요? 내 과로는 정상인가요? 야근이랑 주말 근무는 일상이죠. 오히려 정시 퇴근과 본인의 쉼을 챙기면 비난받기 쉬운 사회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과로는 더 이상 비정상이 아닌데요. 오히려 성실함과 생산성을 상징하며 정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죠. 이 책은 이러한 정상과로 현상의 이면을 철저히 분석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공동 저자인 MIT 교수 에린 엘 켈리와 미네소타 대학교 교수 필리스 모에는 과로가 정상으로 여겨지게 된 배경을 사회, 경제, 문화, 기술적 측면에서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디지털 기술 발전에 의한 업무의 24시간 연결성,
자동화와 AI로 인한 고용 불안 등이 과부하를 만들어냈다고 비판하는데요. 단순히 문제를 꼬집는 데서 그치지 않고 대규모 조직 실험을 통해 혁신적인 업무 환경 설계 방안을 제안합니다. 서평자인 손현정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책에 대해 사회에 만연한 과로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이 흥미롭다며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책에 담긴 대안이 모든 조직에 당장 적용되기는 어렵겠지만 충분히 시도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시간 정상 과로, 유연하지 않은 유연 근무에서 벗어나기로 일과 삶에 알맞은 균형, 이른바 워라밸에 대한 나만의 정의를 내려보면 어떨까요?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책을 쓰는 과학자들입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2500년에 걸쳐 인류에 큰 영향을 끼친 과학책과 그 책을 쓴 과학자들을 조명하는데요. 도서들의 표지와 삽화, 저자 이미지, 역사적 자료 등 280여 점의 방대한 고화질 도판으로 이해를 돕습니다. 인류의 여정과 함께한 과학서들을 모두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쓰기의 미래인데요. 지난 2022년 12월 오픈 AI가 챗 GPT를 공개, 어느새 우리 삶의 일부가 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그 편함이 인간의 고유한 언어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부인하긴 어렵습니다. 저자는 이 기술 발전에 따른 언어와 글쓰기의 방향에 대해 주목하고 앞으로 AI와 어떻게 공존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행복도시 꾸리찌바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브라질의 생태도시 꾸리찌바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BRT 간선 급행버스 시스템이나 연대 테이블, 푸드뱅크, 도시농장 등 여러 프로젝트의 배경부터 진행 과정, 현재 상황까지 총망라했는데요.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순환형 사회의 구축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남의 사랑 이야기만큼 재밌는 게 없는데요. 읽기만 해도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기분입니다. 연애는 나와 상대를 이해함으로써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가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모두가 늘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길 바라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